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졌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노영욱 두 후보자의 사퇴도 요구했고 민주당은 잠시 후 본회의를 열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점포가 출점할 경우 지역 상인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역상권보호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정한 지역 상생구역에서는 대기업 점포의 출점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국민의힘 초선인 김웅 의원의 당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윤희숙, 김은혜 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서 초선과 소장파 돌풍이 당대표 경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박준영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에도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인사청문 전국과 당권을 놓고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이 부적격을 주장한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2명도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오늘 두 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열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잠시 후 7시 본회의를 소집했고 총리 인준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저녁 7시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장께서는 코로나19와 인생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선출하지 않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총리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 인준안은 원래 인사청문 특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위원장이 오전에 인사청문 특위를 열어 산회하는 바람에 오늘 인준안을 처리하려면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윤호중, 김기현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회동했지만 인준안 처리에 합의하진 못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 도중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졌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부적격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박준영 그리고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부적격자로서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뜻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이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했다는 입장이고 7시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과방위와 국토위를 소집했는데 임혜숙, 노영욱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전국 경색이 불가피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5월 국회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 대기업 점포가 출점할 경우 지역 상인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지역상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는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상생을 위한 법안에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일정 구역 내 상가들의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대기업 출점을 막아 소상공인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지역 상권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지역 상권법이 시행되면 스타벅스나 올리브영과 같은 대기업 직영점은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의 허락을 받아야 점포를 낼 수 있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엔 대기업 진출을 원천 차단해 지역 상권이 오히려 침체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들 것이라고 야당이 반발하며 처리가 무산됐지만 여당이 요건을 완화하기로 물러서면서 통과된 겁니다. 제한 적용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소상공인 동의 비율을 기존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로 상향했고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율도 7%가량 올렸습니다. 또 경리단길과 같은 구도심은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도심만 출점 금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역상권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대기업 반발에 막혀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된 경험이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입니다. 여당이 지난 10일 제출한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 요구를 두고는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30일 넘게 손실보상법 처리 농성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여야 모두 합의한 손실보상을 입법청문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건 시간 끌기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입니다. 여당도 어제 전원이 찬성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굳이 다시 한번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정말 중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에 손실보상이 또 이게 또 시간이 걸리고 질질 끌하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고요.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핵심 쟁점이 남은 만큼 중기부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기재부 등 여러 의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슨 시간을 끌려는 의도랄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랄지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다 공개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이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입법청문회를 제안하게 됐다. 또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에너지 전환지원법 심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업계 타격이 큰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본회의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마 선언이 잇따른 가운데 오늘 초선인 김웅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초선 돌풍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가 중진과 초선, 청년, 신진의 대결 구도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주호영 등 관록의 중진 의원들의 잇따른 출마 선언에 이어 오늘은 초선인 김웅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내년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변화는 당의 얼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물만이 새 시대의 희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새 리더십만이 낡은 규범을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초선 당 대변인으로 활약해온 김은혜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초선 윤희숙 의원은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새 인물,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며 초선 돌풍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이 최근 각종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김웅 의원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출마 러시에 당대표 후보만 10여 명이 될 것으로 점쳐지자 본경선에 오를 후보를 가리기 위한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비 경선 룰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이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는데 박 의장은 필요한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 ESG 경영을 확산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과제를 극복해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극대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패권 경쟁에 대응하려면 기업과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하나의 글로벌 체인, 또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기업과 국회와 정부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 회장은 ESG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원칙이라며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기에 위배되거나 잘못되면은 더 이상 기업의 생존이 왔다 갔다 어려지게 되고 모든 투자나 활동이나 앞으로도 이제 ESG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도 상당히 좀 중요한 형태가 떠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을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송 대표는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 등의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생태계 형성을 위해 대한상의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고, 김 권한대행은 기업 규제가 많아지는 추세라 안타깝다면서도 대한상의가 나서 노사가 함께 공생하는 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들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세제 개편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며 검찰을 지휘하는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인사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을 방치해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가 50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 규모가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소 허가제 실시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시한 법 제정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152억 8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9명이 지출한 선거 비용은 126억 6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6억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선거비용 축소나 부정지출 등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카자흐스탄 자이툴라 예비치 하원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장은 카자흐스탄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양국 간의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레시윈드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인사청문회 전국을 좀 살펴볼까요? 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이제 자진 사퇴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이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번 인사청문 그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이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더민초가 최소 1명 이상 낙마를 주장한 그 다음 날 오늘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더민초가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요. 네. 청와대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재고에 들어갔고요. 박 후보자도 결국 이 거취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의 이 발탁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김부겸 이 국무총리와 장관 3인방 모두를 지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일종의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3명 모두 다 안고 갈 수는 없다 이런 기류는 점점 커졌고요. 여당 상황에 더해서 야권은 3명 모두 낙마시킨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고심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초 국민의힘에서 꼽았던 낙마 1순위는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였죠? 네, 국민의힘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이 세 장관 후보자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는 절대 안 된다. 여자 조국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낙마 1호로 꼽았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에 이 자녀 이중 국적 그리고 아파트 다운 계약 등 이 겹겹이 쌓인 의혹에 임혜숙 후보자와 또 도자기 밀수의 탈세 의혹을 받는 이 박준영 후보자를 놓고 어느 쪽이 민심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이 진출하려면 이 성공한 여성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고 임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이 성평등 정책 차원에서 남녀 동수내각 실현을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강경화, 박영선, 김현미, 추미애 등 여성 장관들이 줄줄이 타이틀을 벗으면서 지난해 30%에 달하던 여성 장관 비율이 현재 16%에 그치고 있고요. 그나마 임혜숙 후보자가 이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22%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도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기용 방침이 이번에 임혜숙은 살리고 박준영은 놓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히 임혜숙, 노형욱 그 중에서도 임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강경한 네. 기조이죠. 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비위가 오히려 박 후보자보다도 크다. 특히 임혜숙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유지됐고요. 박준영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이 개각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던 청와대와 여당 입장을 좀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박병석 국회의장 저녁 7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로 현재로서는 여당 단독으로 김부겸 총리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현재로서는 도덕성 검증에 이제 치중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그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방식의 인사청문회로는 인재 발탁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사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대통령은 현재 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한주기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인물난을 호소했습니다.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 제도는 손질돼야 한다는 건데 이 문제 제기한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좀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후보자들 대부분이 도덕성 검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결국 국회가 이 도덕성 흠결에 치중하다 보니 해당 인물의 정책적 역량을 충분히 살펴봤는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나라의 이
불교 장관이 있고 기독교 장관이 있다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도 기독교 장관에서는 낙마하실 것 같고 우리 부처님도 불교 장관에는 낙마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문회 처음 쓴 후보가 많이 당황해요. 좀 쫄아요. 그러니까 막 몰아붙이면 그런 경우는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순간 대처를 잘못해서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좋은 인재를 우리가 발탁하는데 좀 손해다. 네,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이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 분명히 이제 중요한 검증 대상이긴 한데 이런 그 과도한 신상 털기식의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그런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죠.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명된 이 장관급 인사가 29명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국회가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한 이 제도적 장치지만 결국 인사청문 제도는 언젠가는 입법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 첫 도입됐는데요. 최근 작고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역사는 시작됐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7년 보고서를 통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클 경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정치권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앞서 2014년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봐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법들이 상정은 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곤 했는데요. 결국 야당일 때는 인사청문회를 적극 활용하다가 여당이 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공수를 주고받은 여야가 법 개정을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정치권이 이번에는 얼마만큼의 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계속되는 인사청문 대치 전국 그리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3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백신으로 편가르기입니다. 국내 정치권이 인사청문 전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며 홀로 방미길에 올랐던 인물이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어제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방미 성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미국 정계와 재계, 각종 기관 등의 코로나19 백신 1000만의 접종분을 한국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겁니다. 특히 서울, 부산, 제주를 콕 집어서 여기라도 우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황 전 대표가 지원을 요청한 이 세 지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백신 외교를 내세우며 친정인 국민의힘까지 살뜰히 챙겼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선 여당에선 오늘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가신 분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구하겠다라는 걸로 치환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소한 전직 총리께서 보이실 행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얼굴이 또 더 화끈거리고요. 미국에서까지 왜 그렇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서 우리 백신 원활하게 공급해 주세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황당하게 뭐 서울하고 부산, 제주만 먼저 주라 이런 거는 국민 편가르기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총리까지 하신 분이 왜 미국까지 가서 나 뜨겁다. 백신으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날선 비판 여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황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나왔는데요.
장재현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신까지도 편가르기 도구로 이용하는 전직 총리의 어설픈 백신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며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황 전 대표는 국민 편가르기 생각은 전혀 없었다면서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에서 한 절교임을 이해해달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황 전 대표의 독자적인 백신 외교, 과연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더민초 대 반민초입니다. 여야가 총리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에서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최소 1명 이상은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 이렇게 당 지도부에 공개 요구를 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죠. 결국 오늘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초선들의 요구를 수용한 셈인데요. 당내 논란이 잠잠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있기 전에 민주당 친문 진영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민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초선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방점이 보수 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 명 정도는 탈락시켜야 한다라는 접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접근은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당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최소한 1명은 부적격이다라는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쉽고 납득하기는 조금 힘든 지점 아닌가. 국무위원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한 인사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굳이 이름도 적시하지 않고 1명. 그러면 마치 시장에서 무슨 물건값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 최소 1명 이상 낙마라고 요구한 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인 진성준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내 낙마 요구가 정당하지도 않고 의회 민주주의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당 내 논란과 달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의 용기를 환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여야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더민초와 반민초로 갈라졌던 인사청문 전국. 과연 박준영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추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청문회 전국에 이어서 나온 여러 가지 장관 사퇴 후폭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진 사퇴하면서 청문 전국이 새 국면을 이제 맞이했는데,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새 후보자 중에 박준영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도자기를 이렇게 쭉 펼쳐놓고 찍었던 사진, 이런 게 이제 박준영 후보자라고 먼저 생각이 나요. 저는 네. 그 사진에 왜 우리가 흔히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강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임혜숙 후보자의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여성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보면 30% 정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훨씬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렵사리 여성 후보자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렇다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퇴하는 게 맞다. 아마 이런 식의 판단도 했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초선 의원들이 이제 한 명 이상을 좀 포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임혜숙 후보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정을 하면 너무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또 대통령이 어쨌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난감해서 한 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좀 의원들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야당에서도 반발을 사실은 임혜숙 후보자가 더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당도 그걸 차라리 우선순위를 1, 2, 3이라고 좀 정해 주시지. 이 결론이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여성이라는 점,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라는 점. 또 하나는 이제 배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고요. 반면에 이제 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약간 전문가 출신 또 약간 외부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은 남은 두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 마무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두 후보자의 장관 지명도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만약 청와대에서 추가 낙마가 없다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뭐 국민의힘의 요구를 가지고서 뭐 결론이 내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에도 상황 변화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어차피 내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본다면 결국 그 두 명은 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게 되는 아마 이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미묘한데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하고 야당에서 연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좀 생각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2명 낙마시키면 국무총리 후보자 안건 처리에 협조하겠다. 1명은 안 된다. 이게 무슨 시장에서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아주 볼썽사납게 됐어요.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이거 결격 사유가 심각해서 통과를 못 시키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장관 2명이면은 뭐 봐주겠다.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7시에 본회의 열리면 본회의장에서 또 볼썽사나운 모습 벌어질 겁니다. 뭐 소리 지르고 안 된다고 하고. 아니 차라리 당당하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거죠. 그 표결에 참여해서. 언제까지 야당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당에서 2명을 정리했으면 2명을 낙마시켰으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이 이렇게 됐으면 원내대표들이 이거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뭐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내일 열겠다고 그러고 대통령 좀 보자 이렇게 면담 요청이나 하고 이 정도로 우리 여야가 대화 타협의 정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 좀 약간 좀 서글픈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2차례 만났지만 협상 결렬이 됐고 결국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잠시 후 7시에 이제 본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앞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글쎄요, 뭐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어쨌든 1명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 눈높이로 하면 뭐 장관 후보자 낙마했으니까 또 어차피 지금 국회 의석이 여당이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크게 부담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3명 다 뭐 지켜야 된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초선 의원들 요구도 있고 뭐 물론 야당의 요구도 있습니다만 네. 또 여당 지도부 요구도 있고 이런 걸 받아들여서 장관 후보자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한테 크게 부담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러나 하여튼 국정 운영의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임기 1년밖에 지금 1년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 같은 것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여당 일각에서 이제 이런 뭐 낙마 요구도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1명이 실질적으로 자진 사퇴를 했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후보자 뭐 야당에서 요구한다고 물론 뭐 다 낙마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가서 야당의 요구가 있으면 그걸 타협하지 못한 책임은 꼭 야당한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당한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국회 의석이 다수니까 물론 표결하면 당연히 통과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 부담도
결국은 뭐 그걸 강행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도 그냥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 갈등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여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최소 1명 이상 낙마를 요구하면서 또 친문 진영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앞으로 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아무리 장관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해도 의견을 왜 못 냅니까? 국민의 대표인데. 아니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어떤 사람들 1명 이상은 낙마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의 무슨 권한을 침해했습니까? 강병원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뭐 초선 의원들을 좀 비판을 했던데, 아니 이분 지난 국회에서 본인이 초선 의원이었었어요. 또 윤건영 의원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약간 대리인 같은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보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나 최고위원들이 초선 의원들 의견 표명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한다? 앞으로 그럼 초선 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나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또 이 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다른 정치인들이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민의를 받아들여서 송영길 대표의 어떤 새로운 당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후유증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적어도 지금 강병원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 문제 제기한 그 초점, 그거는 이제 초선 의원들 얘기하지 말아라라기보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그 의견 표출의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뭐 최소한 1명, 뭐 이런 식의 의견 표출은 곤란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셋 중에 최소한 하나 정도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 아까 뭐 물건 흥정하듯이 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식의 문제 제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여기 뭐 계파 갈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 뭐 80명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게 뭐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 그래서 초선 계파 비슷하게 형성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초선 의원들도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그 대선 경선 국면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초선 의원들도 초선이라는 걸로 지금 하나로 뭉쳐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 진영의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계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몰라도 초선이라는 한 묶음으로 뭔가 이렇게 같이 취급당하는 일은 뭐 이번이 거의 마지막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이슈는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가 잡혔죠. 다음 달 11일인데요. 이상하게 좀 친구 세력이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1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를 열고 당의 이제 주자 대표를 이제 뽑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초선인 김웅 의원 등이 이제 지지율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당의 중진 주자들과 연일 신경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젊은 피 돌풍과 신구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 기자님. 글쎄요, 그게요. 근데 그 여론조사 그 수치 전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또 이 전당대회에서 당원들 의견을 70%, 민심 30%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초선 돌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과연 온당한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 대표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한 1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초선, 또 이제 전직 최고위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정치를 한 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의원은 못했죠. 너무 한꺼번에 좀 달려든다고 할까요? 이 대표 경선에.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 초선 의원 좋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 이제 20대가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으니까 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우리가 좀 담아 안고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아니, 초선 의원이면 실제로 참신한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야죠. 내가 이 당의 대표가 되면
뭐 어떤 노선과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든가 지금 그런 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선수는 없지만 훨씬 더 개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쟁이 단순히 그냥 뭐 노장과 소장 이런 대결, 나이 대결, 세대 대결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떤 그 제1야당, 보수야당의 어떤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가치 논쟁으로 좀 이렇게 좀 승화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저거는 제가 저보고 해석하라고 하면 약간의 뭐 인지도 조사라고 저는 봐요. 인지도 조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그 경선에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직전에는 또 원내대표였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 활동을 지금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직을 맡고 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보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결과라는 것이 결국 인지도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만약에 본격적으로 대표 경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인지도보다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는 게 30%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70%는 이제 대의원 선거인단이거든요. 그럼 선거인단은 그 안에 책임당원들이 주로 많아요. 그럼 이 책임당원들이 이 당을 앞으로 대선 때까지 이끌 대표로서 과연 초선이 중요하냐? 뭐 그 사람들이 초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초선 의원이나 아니면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제1야당을 이끄는데 좀 경륜이 필요하지 않냐 한다고 한다면 저런 여론조사라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경선 결과에 하고 일치할 가능성 그게 별로 크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에 이어서 김은혜 의원까지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청년과 초선 의원들 간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론 점검, 뭐 책임당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어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데 책임당원들한테는 아니다. 만약 이런 결론이 이제 분석이 나오면 아마 뭐 단일화 얘기나 뭐 또는 지금 말씀하신 연대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뭐 지금 14명 정도가 뭐 대표 경선에 나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뭐 다 나오면 컷오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면 이 중에 상당수는 아마 정리가 될 가능성이 스스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게 옛날 한나라당의 개혁연대라든지 그 안에 이제 미래 모임 이런 과거의 개혁을 표방했던 그런 선배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불허전 보수자라는 초선 의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정병국 전 의원하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가서 어제 아침에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제가 정병국 전 의원 마침 만나서 물어봤어요. 가서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왜 이렇게 이렇게 제각각 다 나오는 거냐. 뭐 자기 좀 이렇게 초선 의원으로서 좀 이름 알리려고 지금 나오는 걸로 비친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옛날에 이를테면 남원정이라고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매주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모여서 보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가. 그때 이제 김부겸 지금 당이 전혀 다른 데 와 있습니다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또 조정식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은 당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와 정책 노선의 세력화 당내에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른바 남원정이라는 명칭까지 붙게 된 건데 지금 대표에 도전하는 초선 의원들이 과연 그런 것인지 그냥 본인의 인기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시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정병국 전 의원의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또 정병국 전 의원이 그런 조언 같은 것들을 후배들한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명 뽑는 당대표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반면에 4명을 뽑는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4명의 출마 해설을 직감적으로 밝힌 상태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무혈 입성도 가능할 만한 상태인데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바로 그거죠. 대표에 다 나가려고 하니까 최고위원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쓸데없이 인플레가 된 겁니다. 이게 옳지 않아요. 최고위원이 무슨 뜻이죠? 가장 높은 위원. 당의 의결기구 지금 집단 지도 체제에서는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저는 최고위원에 도전을 해서 당의 어떤 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그걸 기반으로 나중에 이제 좀 다선 의원이 됐을 때 대표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표 쪽으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최고위원은 이게 잘못하면 출마자들이 전원 당선되는 이런 이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 대개 이제 대표 경선에 나오겠다 이렇게 그 언론에 공표를 하고서요. 그 다음에는 뭐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러면 결국 최고위원으로 이제 격을 낮춰서 출마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표에만 몰리는 듯 싶지만 아마 본격적으로 진짜 이제 뭐 후보 등록을 하고 뭐 이런 국면이 온다면 그 중에 일부는 최고위원 경선 쪽으로 아마 그 돌릴 가능성이 좀 꽤 높다고 봐요. 그렇게 보면 그 뭐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지금 왜 그러면 대표 경선에만 몰리느냐? 그건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적인 매명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론의 주목도가 최고위원하고 대표하고는 뭐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지금 뭔가 내가 이 당을 대표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그 본인의 어떤 뭐 철학이나 이런 걸 알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점에서 대표 경선에 나선 사람과 최고위원 경선에 나는 사람의 숫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제 신구 세력 간의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데요. 초재선 의원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제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만약 찬반 투표를 한다면 반대가 많을 것 같다고 이제 언급하기도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최 의원님. 저는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거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도 특히 초재선 그룹의 그 머릿속에는 홍준표 의원이 가지고 있는 2017년과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게 각인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그러면 벌써 그 사람들은 그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재선 그룹에서 그 반대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중진 의원들은 사실 과거에 그 이 당에서 같이 정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통합의 명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호적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도 초선 의원들이 40명이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꽤 많이 반영이 되고 아마 하태경 의원은 저건 뭐 개인적인 계산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의원총회 같은 곳에서 물론 이거 의원총회로 뭐 굳이 결정할 일이냐 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결정하게 된다면 아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웅 의원 대표에 도전하는 초선 의원하고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지금 말싸움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참 홍준표 의원 이 어쩌다 이렇게 처량한 신세가 됐는지 제 개인적으로 약간 동정심 같은 것도 있어요. 초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 김웅 의원한테 억지로 핀 꽃은 금방 시든다. 김웅 의원도 이제 이 만만치가 않아요. 시들지 않는 조화로 이렇게 사시라. 이건 바로 지난 대선에 이 보수야당 제1야당의 대선 주자로 나섰던 분한테 좀 너무 심한 말인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의원들 중에 초재선들은 이제 홍준표 의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당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시켰는데 어쨌든 무소속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이 됐고요. 또 바로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복당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당원들도 아마 대부분 그쪽에 찬성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황교안 전 대표 미국에 가서 우리 특파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이제 본인이 미국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다 했죠. 그래서 뭐 백신 뭐 1,000만 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그 좋은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만이라도 좀 먼저 해달라. 네. 장제원 의원 같은 당에 있던 이분이 이 나라 망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 줄 논평 황교안 대표님 나라 망신 좀 그만 시키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 모두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초선과 또는 청년 계층과 중진 의원들 간에 뭔가 갈등, 의견이 서로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의미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관 후보자를 뭐 낙마시켜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그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만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서로 그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갈등은 뭐 조정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지만 경쟁은 오히려 부추겨서 좀 더 활발하게 그런 그 장면이 연출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갈등과 경쟁을 구별해야 된다. 이걸 한 줄로 평으로 하겠습니다. 갈등은 나쁘지만 경쟁은 좋은 거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정구 그리고 신구 갈등이 불거진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하늘과 함께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는다고 하니까요. 장시간 바깥 활동하실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